이베스트증권에서 유통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오리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커머스 관련해서 굉장히 새로운 경쟁 구도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 주소와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이 신유통이라는 거를 접목한 점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4월 달에 상해에 다녀온 내용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최근에 공을 들이고 있는 물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동영상들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직업이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고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직업인데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나서 유통업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한숨부터 쉬거든요. 왜냐면 왼쪽에 보시는 게 오프라인 유통업의 총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롯데쇼핑의 이제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근데 이게 분할 전이고요. 이제 분할 후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꾸준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론 무점포 판매도 있습니다만은 그 과거에는 토지가 필요했다 보니까 항상 부동산을 갖고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갑의 위치에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있었던 사업이 유통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온라인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쉐어를 많이 뺏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은 고정비가 늘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값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람도 뽑아야 되고, 심지어 뭐 전기세 같은 것도 내다 보니까 온라인 대비해서 가격을 낮출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게 이제 오프라인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온라인은 어떤지를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소셜 커머스 3사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누가 이제 싼 가격으로 오프라인 쉐어를 많이 뺏어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펜을 아마 검색을 하시면은 뭐 수십 가지 상품이 나올 거예요. 똑같은 거가. 근데 가격만 몇십 원씩 다르기 때문에 누가 싼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도 지금 보시는 대로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기반한 플랫폼들의 성격은 되게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도 있고요. 트위터 같은 SNS 플랫폼도 있고 여러 가지 포털도 있고 한데, 근데 결국에 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플랫폼들을 생각해 보셔도 아마 다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커머스, 두 번째가 광고, 그리고 세 번째가 콘텐츠.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로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 콘텐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을 넓히려고 하는 게 페이먼트 통해서 조금 수익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새 부상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간접적으로 생산 수단을 소유를 하면서 유통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점차 온라인 유통 그리고 전반적인 유통업에 대한 진입장벽 자체는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보고서 제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 왜 왔니예요. 우리 집이라 하면 이제 유통업이고요. 왜 왔냐 한 건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 이제 커머스 쪽에 좀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온 제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쓰면서 네이버 카카오 주식 담당자분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썼는데 이제 보내드렸더니 카카오 담당자분께서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하셔가지고 그냥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반가워서 안부 인사 묻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2016년도에 저희가 소셜 커머스와의 가격과의 전쟁이 주요 이제 이슈였고, 2017년도에 신유통의 부상이 이슈였다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리테일 테크가 이제 관련된 이슈라 보는데, 내년은 이제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유통업 진입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롯데쇼핑과 이마트 같은 기존 유통업체들도 내년부터는 이커머스를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양쪽이 부닥치는 것은 수순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왼쪽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메인 화면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시면 아마 뉴스가 보이실 텐데, 근데 이제 베타 테스트 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원래 쇼핑을 보시려면 3번을 스크롤해야지 쇼핑이 떴었거든요. 근데 이번 바뀌는 거는 왼쪽으로 한 번만 이제 돌리시면 쇼핑이 뜨고, 오른쪽에는 뉴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스랑 같은 급으로 격상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는 카카오도
지금 전사 매출에서 커머스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되거든요. 근데 이 선물하기, 뭐 카카오톡 스토어, 장보기, 그리고 여러 가지 커머스 부분을 따로 분사를 해서 지난주 월요일이죠. 12월 3일에 출범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공이 내년부터는 커머스를 강조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연사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차트로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글이 이제 검색에서 점유율을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품 검색 관련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살 때는 이제 절반 정도가 다 아마존에서 검색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뭐 글로벌 업체들 모두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커머스로 계속 우리 집에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유통업들이 타개를 해야 되는지 그림에 보시는 두 가지 방향이라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남들보다 싸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들이 안 파는 걸 팔거나 비싸도, 요거 두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가격을 차별화시키거나 아니면 상품을 차별화시키거나 두 개라고 보는데요.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가격을 차별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고정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온라인 대비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 대비해서 우위에 있는 뭐 체험이나 아니면 취식 같은 거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화점에 F&B 같은 MD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 요소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백화점 포맷이 복합 쇼핑몰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가격 차별화는 이제 쉬웠었거든요. 깎으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제 이 들고 있는 펜처럼 너무 똑같은 상품들을 다 가격만 달리 팔고 있다 보니 향후에는 이제 배송과 결제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송에 관해서는 이제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 물류 창고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가격 차별화와 상품 차별화를 동시에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또 PB 상품이거든요. PB 상품은 아예 싸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비싸지만은 우리만 파는 상품을 가져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글로벌 대비해서 PB 비중이 낮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이런 맥락에서도 PB 상품 시장이 이제 커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그런 블루오션이 좀 전 남았다고 보는데 어떤 거가 있을까요? 혹시 뭐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딱 두 개 남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식료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의약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사기 좀 어려운 것들이 그 두 가지라 보는데요. 일단은 오프라인 유통업이 이제 온라인 침투 과정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침투됐던 게 저희는 도서랑 운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상품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팔기 쉬운 것들부터 침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도 보시면 처음에 책으로 시작했고요. 책이랑 운반. 그 다음이 전자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 서점 같은 것도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망한 게 우리 용산의 용팔이 아저씨들이 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의류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이제 팔기 어려운 다품종 그리고 콜드체인이 필요한 배송에서 이제 그쪽이 식료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쪽은 아무나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저 같은 개인이 뭐 밭대기를 매입해서 콩나물을 키워도 그거를 고객한테 제때 신선하게 배송해 주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금 대형마트 위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식품 카테고리의 온라인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이 맥락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식료품 쪽이 아마존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난해 6월 달에 이제 13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을 주고서 홀푸드 마켓을 인수를 했습니다. 뭐 워낙에 잘 알려진 내용이고요. 저희는 좀 의아스러웠는데, 왜냐면 오프라인 점포도 문 닫고 있는데 왜 인수하나 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요. 키바 시스템즈라고 그 네 번째 나와 있는 친구가 이제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서 다니고 있는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한 8,400억 정도에 주고 매수했는데 그거에 거의 16배 가까이 되는 14조 원을 주고 45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홀푸드를 인수했던 게 지난해 6월 달이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까지 인수해 가면서 이들이 이제 식료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저희는 크게 두 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나와 있듯이 과거 대비 이제 고성장하던 인터넷 쇼핑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둔화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커머스 성장률이 연평균 267%였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 후반대로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7에서 1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내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 업체들도 이제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난다긴다 해도 어려운 게 여기 보시는 대로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여전히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셰어를 많이 늘려놨더라도 전체 유통업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고요. 앞서 뭐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마트가 부동의 1위인 것처럼 그래도 오프라인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들이 좀 더 셰어를 많이 가져오려면 오프라인으로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하고 많은 오프라인 포맷들이 있는데 뭐 대형마트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제 왜 마트를 인수했는지를 보시면 요 다음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두 개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파이 차트가 저희 보통 소매 판매액 한 300조 좀 넘게 금액 중에서 한 30% 가까이가 이제 식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저희가 먹는 데 쓰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비중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도 식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 금액으로도 제일 크고 그러면서도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 식품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 식품을 하는 업체를 인수하면은 유통업 내에서 가장 큰 셰어를 한꺼번에 갖고 올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6월에 홀푸드를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해 알리바바가 이제 2017년 11월 달이었죠. 알티마트라는 뜬금포 대형마트, 물론 이제 마켓쉐어 1등입니다만 저는 좀 중국에서 마트들이 하도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인수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합병해 나가는 내용이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블루오션 두 개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식품이고 두 번째가 의약품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재밌게도 올해 6월 달에 아마존이 또 필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2013년도에 설립됐는데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에 인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업체냐면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배송을 해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혈압이나 아니면 당뇨 같은 성인병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뭐 지속적으로 대학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셔가지고 처방전을 타오실 텐데, 근데 그러실 필요 없이 여기에 가입하시면, 그리고 평소에 이용하신 약국을 등록을 하시면은 집 안에서 그냥 배송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되게 귀여운 디스펜서 패키지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이렇게 뜯어 먹을 수 있게 약들이 이제 배송이 되고, 보통 미국에서 이제 최대 30일까지 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90일까지도 이제 약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아마존이 지금 1492 팀이라고 조용하게 바이오 이쪽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이제 맥락 중에 하나도 이 필팩을 인수하면서 점차 의약품 쪽으로도 유통 확대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알리바바는 그러면은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느냐인데요. 마이 매장이 이제 2016년도 11월 달에 항저우에서 열린 어떤 강연에서 되게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전자상거래로 가장 성공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가 주장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전자상거래만 지칭하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고 대신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거기에 물류까지 결합한 신유통이라는 새로운 포맷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 같은 오프라인 업체들은 계속 온라인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보노보스 인수하고 뭐 등등등. 그리고 아마존 같은 온라인 업체들은 또 역으로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경계는 점차 허물어지고 있고, 이 내용을 이제 신유통이라는 얘기로
개념을 좀 세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오프라인 채널을 결합을 시키고 그리고 스토어를 약간 물류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또 물류 네트워크까지 붙인 것들이 이제 신유통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게 중국말로 하면은 신링쇼라고 직역을 하면은 신소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아마 네이버에 지금 검색해 보셔도 되는데 검색을 신소매로 검색을 하시면 민소매로 검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신소매가 아니라 신유통이라는 단어로 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신유통이라는 얘기를 한 이후로 계속 알리바바는 오프라인 영역 확대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줄기 두 가지가 이제 그 그림 보시는 게 2015년부터 알리바바가 해온 작업들인데 가장 중요한 두 개는 12시 방향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써나트 리테일, 중국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 업체의 지분을 3조 원에 매입한 거, 그리고 3시 방향에 보시는 허마시엔성, 앞서 연사분께서 말씀하신 그 슈퍼마켓 점포를 꾸준히 내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근데 허마가 저희가 4월 달에 방문했을 때 점포 수가 전국에 40개였거든요. 근데 이 RT마트가 461개가 있습니다, 중국에. 근데 40개인데 올해 말까지 800개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허마가. 그래서 웬 허세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허세였고 지금 아직 11월 말까지 89개밖에 못 냈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출점은 지금 가속화하려고 하는 게 알리바바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지금 이커머스 그리고 유통업을 둘러싼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는 이 식료품과 의약품 관련해서 글로벌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트 2에서는 이 신유통이 접목된 점포들이 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알리바바, 그다음 두 번째는 JD.com의 세븐프레시 점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빙고박스라는 무인 편의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마는 지금 보시는 1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재밌게도 징동 출신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우이라는 사람이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2016년도 1월에 상해 첫 매장 오픈한 이후에 2개월 만에 알리바바가 투자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89개의 점포를 중국에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에코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거 안에 꽤 많은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알리바바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 티엠마오라고 이제 티몰이 고양이 로고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알리페이가 이제 영어 이름이 엔트 파이낸셜이어가지고 개미가 이제 마스코트이고요. 그리고 또 물류하고 있는 차이냐오는 이게 햇병아리라는 뜻이어가지고 병아리가 또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게 허마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마거든요. 그래서 하마,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만 발음이 이제 같아요. 그래서 하마를 마스코트로 하고 있는 슈퍼마켓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선식품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이제 두 번째는 레스토랑이 결합되어 있고요. 저희 노량진 수산시장 가시면 회쳐가지고 막 해주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해산물 같은 거 갖다 주면 셰프가 상주하고 있어가지고 즉석에서 요리를 만들어줘서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 주문을 하고 나시면은 30분 안에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 기지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가 얼마나 인기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도 이제 파라군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배울 학자를 써가지고 이제 배울 학자가 쉐거든요. 그래서 쉐취팡이라고 좋은 학군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 차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아까 보시는 허마의 허자를 따가지고 허취팡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허마시엔성의 권역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허마가 3km 반경 안에 있는 집들한테 30분 안에 배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마의 3km 반경 안에 있어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집들의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허마 고객의 80%가량이 밀레니얼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가격보다는 비싸도 이제 품질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객들한테 인기도 얻고 있고, 그리고 평균 구매일수도 높고 면적당 매출액도 일반 슈퍼마켓 대비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연사분께서 조금 보여주셨기는 한데 저희가 중국 이번에 갔다 와서 허마 동영상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유튜브 계정 만들어서 빨리 인플루언서 돼가지고 네, 구독해주세요, 만들면. 아무튼 이제 보신 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매장은 1,400평 규모이고요. 한 3,000개 정도 달하는 SKU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앱상으로도 주문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ESL에 찍힌 코드로 이제 찍으면서 쇼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재밌는, 지금 저희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똑같이 가격 제공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냥 시스템에서 가격 바꾸기만 하면 돼서, 잠식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죽전점 이마트가 확실히 업무량이 90%가량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종이 가격표를 갈아 끼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확산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갔을 때 8시에 매장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랍스타를 한 17,000원 정도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고 SNS에 인증샷 올리는 게 지금 되게 유행이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레스토랑을 왜 달아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이유라 보고 있는데, 첫째로 중국이 외식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화가 들어간 특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선식품 팔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항상 폐기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러 오는 사람 외에도 먹으러 오는 사람들까지 유치를 해서 재고를 다 떨어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피킹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많이 자동화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직접 지금 피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km 반경 안에 있는 집까지 30분 안에 배송이 되고요. 올해 4월 1일부터는 이제 보니까 타오바오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접속하는 사람 수가 한 8천만 명 된대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게, 그때도 야간 배송도 이제 좀 되겠구나 싶어서 거의 지금 24시간에 가까운 배송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아까 동영상 보셨듯이 지금 매장 천장에 이런 오버헤드 트랜스포트 설비들이 다니고 있어서 약간 눈에 띄는 그런 아이캐칭한 요소로 또 매장 내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이 아마 중국 자주 다녔었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대형마트, 우리나라 지금 철수하셨지만 대형마트의 매장의 육류 매대입니다. 닭발인데요. 이거를 손으로 다 집어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시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악했는데,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워낙에 이제 신선한 걸 중요하게 여겨서 직접 만져보고 사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온 게 아니라.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나온 매장들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매장 분위기도 굉장히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고, 저희가 2년 전에만 중국 출장 가도 대형마트 가면 항상 되게 어둡고 막 칙칙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오시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80%가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알리바바의 점포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징동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동도 원래 이제 징동 따오자라고 O2O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에서 배달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알리바바가 험화 점포를 내기 시작하니까 징동도 지금 세븐프레쉬라고 자체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지금 북경에, 본사가 북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경에 1호 점포를 내고 출점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점포는 뒤에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좀 로우 투 미드 식품 부문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징동 따오자가. 근데 이제 세븐프레쉬 점포는 프리미엄을 담당을 할 예정이고요. 매장 면적은 알리바바 아까 말씀드린 1,400평 대비 조금 작은 1,200평 정도라 보시면 되고, 상품의 약 75% 정도가 신선식품 코너입니다. 여기는 최근에 아마 유통업계 관계자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일라이 카트 이제 4월이었나 3월이었나 나왔었죠. 그래서 한 2대 하남 트레이더스에 있었어가지고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스마트카트 저희는 아직 상용화는 못 시킨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 매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친구들의 딸려있는 팔찌를 끼시면 얘네가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여기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안내도 해주고, 또 차까지 따라와서 이제 물건 싣는 것도 용이하게 해주고,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4번 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지금 세븐프레시 매장 내에 이제 엄청난 큰 스크린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뭐 트래픽을 유도한 랜드마크 같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월마트하고 IBM하고 같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이고요. 여기다 상품을 갖다 대시면 갑자기 이렇게 확 인터랙티브한 화면이 펼쳐지면서 뭐 상품의 원산지라든지 뭐 당도, 품종, 요리법 같은 그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SNS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 핵심 이제 바탕이 되는 것이 수정 불가한 원장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유통 단계에서 식품이 오염됐는지를 트래킹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굉장히 밝고 좀 활기찬 분위기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징동 같은 큰 친구들의 매장을 좀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무인 편의점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빙고박스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여기는 신선식품 배달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좀 배달이 밀집되는 지역에다가 냉장고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배달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고객이 픽업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무인 편의점으로 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점포 수는 한 200개, 그리고 올해까지 5,000개 점포 출점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여기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이제 신분 인증을 하고 들어가시면 매장 내에 이제 상품에 이제 붙어 있는 태그 통해서 셀프로 계산을 하고 나오시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뀐 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은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AI 이미지 센싱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AI 바탕으로 이미지 센싱을 할 수 있는 계산대인데요. 저희가 자율주행차가 이제 차 달리다가 멈추는 게 이게 저희가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해서 멈추는 거고, 여기 앞에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를 보고서 이게 강아지라고 인식해서 멈추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 느끼는 것처럼.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80개에서 100개까지의 SKU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맛동산이다, 이게 얼마다 라고 이제 학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삼다수다라고 학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0개까지 이제 학습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쌓여서 제가 이 전자레인지 같이 생긴 이 기기에다가 막 물건을 쇼핑한 걸 한꺼번에 넣으면 다 이미지 센싱으로 이게 얼마인지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 맨 오른쪽에 조그맣게 네모가 QR코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찍으시면은 결제할 금액이 떠서 바로 결제를 하고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물론 이제 바코드가 RFID가 많이 비싸잖아요. 바코드 대비해서. 근데 그걸 붙이는 것도 일이었고 또 그 가격도 일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런 계산대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아예 무인 외에도 그냥 기존의 유인 편의점에도 도입이 되고 있어서 캐셔와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점포의 미래에 저희가 꿈꿔볼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월마트가 낸 특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그 집 안에 설치를 하는 무인 상점 장치예요. 그래서 자판기 같은 건데 집 안에 이제 갖다 붙여 놓으면은 알아서 뭐 드론이 물건을 갖다 심어주고 뭐 이런 네트워크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월마트 같이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오프라인 업체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점포에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일어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보신 중국 업체들이 과거에는 소매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하고 점포도 낙후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보시면 상당히 달라진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 가시면 일단 험한 매장이 제일 많고요. 만약에 뭐 주소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어디로 가시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점포의 미래,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징동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들이 보는 오프라인 매장의 미래를 보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 쪽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여러 가지 물류 센터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기본 항상 보는 물류센터의 모습이죠. 선반이 있고 그다음 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반에는 SKU 같은 것들끼리 다 쌓여있기 때문에 항상 남는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로봇이나 사람이나 어쨌든 다녀야 되다 보니까 복도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접목된 물류센터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 보고 좀 충격받았는데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관계자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우연히 보게 된 모습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물류센터 부지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자라고. 그리고 많이 비싸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실히 이제 공간이 덜 필요한 그런 물류센터다 보니까 기존의 점포들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폐점이 필요한 점포 같은 경우는 물류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카도 이제 아까 앞서 연사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뭐 온라인 식료품 하는 회사들은 다 벤치마크 하고 싶어 하는 업체죠. 근데 여기가 이번 세 번째 물류센터가 2016년 12월 달에 오픈했는데, 여기가 이 기술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이 지금 위에서 피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1초당 300만 건의 경로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축구장 크기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짓고 있는 4호 센터는 축구장 크기의 3배 정도로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저희 이마트, 롯데마트 다 온라인 물류센터 GTP, 그러니까 굿즈 투 펄슨, 여사님들은 가만 자리에 계시고 물건이 사람 앞으로 이동하는 기술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좀 한층 고도화된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로봇 팔들이 좀 상용화가 된다면 그때는 아예 피킹하는 사람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물류센터가 구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웃나라 니토리도 잘 아실 텐데요. 여기도 이제 이거 도입을 했고요. 2016년도 3월 달에 일본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센터 적용된 그림이 이제 왼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송 효율이 한 4배 가까이 향상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재고 면적은 당연히 감소했습니다. 한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도 좀 도심이나 아니면 수도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간략히 기술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물류는 투자는 꾸준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통업에서 막 혁신이 일어나서 모바일로 뭐 쇼핑을 하든 VR로 사든 아니면 스마트 스피커로 뭐 클로버한테 사달라고 하든, 어찌됐든 물품이 사람한테 실물로 배송돼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물류에 대한 혁신은 꾸준히 일어날 거라 보고 있고,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마존이 매출 대비 투자하고 있는 풀필먼트 코스트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알리바바, 징동 두 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인 회장의 꿈이 2020년까지 중국은 24시간 안에 배송을 다 저녁에 하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주문은 72시간 내에 배송하겠다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는 차이냐오라는 자회사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얘기했던 게 약 16조 원 정도를 뭐 스마트 창고, 스마트 배송, 그리고 글로벌 슈퍼 물류 허브 같은 핵심 물류 투자에 물류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차이냐오는 직접 물류를 수행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중국에 있는 40여 개의 운송업체들, 그리고 글로벌 물류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연동해서 하는 물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징동이 이제 물류는 좀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11월 달에 징동 그룹에서 물류 담당인 징동 로지스틱스라고, JD 로지스틱스라는 회사를 분사를 시켰는데, 부문을 분사를 시켰는데, 알리바바 광군제가 이제 11월 11일에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행사가 징동도 6월 18일에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물류동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데, 그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류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징동 로지스틱스가 이번 2월 달에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가량 투자를 받았습니다. 쿠팡과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 어찌됐든 여기가 그때 매겨졌던 이제 밸류가 한 10조 원 정도 가치를 받았고요. 향후 2, 3년 안에 이제 상장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동 물류센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 키바는 뭐 워낙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8천억 가까이 주고 산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로봇이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차이냐오 물류센터에서 이 에일로그라는 조그만한 오토메이티드 가이드드 비이클,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징동도 이걸 쓰고 있는데, 저희 보여드릴 동영상에서 약간 다른 걸로 쓰이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대로 키바랑 에일로그는 물건이 쌓여있는 선반을 움직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징동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동영상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슬픈 장면을 지금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류센터 안에서는 다 거의 자동화가 완료가 많이 됐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트럭으로 가는 거는 지금 이제 기사님들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도입이 되면 정말 전 물류 단계에서 사람이 아예 필요 없는 그런 모습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풀필먼트 센터, 물류센터 내에서의 자동화를 좀 보셨고, 뒤에 보시는 게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단인데, 그러니까 상차가 돼서 이제 나오는 트럭, 그리고 트레일러 관련해서 지금 자동화 말씀을 드리면 중국 연간 택배량이 한 423억 건 지난해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해 한 23억 건 정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비 한 22배 달하는 택배량을 1년에 처리를 중국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땅이 넓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국가 대비해서 투입되는 인력도 많고 해서 지방 지역 효율적으로 배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드론일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진동이 2016년도 6월 달에 중국 내에서 이제 드론 배송에 성공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드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1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화물용 배송 드론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송비 원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블룸버그가 이제 얘기를 하길 배송 비용 중에 한 30~40%가 라스트 마일 단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비용이 절감됐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코스트를 세이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제 그림이 아마존이 이제 냈던 특허들인데요. 왼쪽이 이제 자율주행차를 위한 차선 배정 특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들이 목적지에 따라서 어느 차선을 타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아서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특허를 취득했고, 처음에는 이제 이거 나왔을 때 아마존이 무슨 자율주행차 사업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이걸 배송 트럭에 적용을 시키고 또 이제 운송업체들한테도 이 기술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드론 충전 기술인데요. 드론이 배터리 때문에 한번 띄우면 한 30분 정도밖에 운행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달리는 자율주행차 천장에다가 도킹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가지고 드론이 다니다가 이제 배터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차 천장에 붙어서 충전을 하고 다음 배송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도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 센터도 그렇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단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통업 담당하면서 가장 좀 답답한 부분이 뭐 저희가 규제도 워낙에 많은 산업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을 좀 빨리빨리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바탕으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 좀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